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땅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유튜브라는 연결고리가 생기고 한국을 그리워하며 많은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고 매일 밤 공감을 하기도 하고 위로와 응원을 하며 즐겁게 보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 이 채널에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겼고 여러 번 고민을 거듭하다가 끄적인 사연글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딸아이는 몇 년 전 끔찍한 사건을 당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럼 그 사건을 깊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두 손을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고 이듬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식을 낳은 거랍니다. 순탄하고 행복할 날을 기리며 살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술만 마셨다 하면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답니다. 딸아이를 보고 2년 정도 참고 지냈는데 더는 그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고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저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매주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때마다 딸아이를 뺏어가겠다고 협박을 하곤 했답니다.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있는 LA 한인타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열고 딸아이와 살기 시작했죠. 다행히 한국 땅을 떠났더니 전 남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됐답니다. 그렇게 과거를 잊으며 미국 생활에 적응이 되어갔고 한국은 점점 먼 나라로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20년이 넘도록 한국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같은 자리를 지키며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했죠. 식당 운영과 딸을 키우는 거 말고는 아무런 취미도 갖지 않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식당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딸아이는 착하고 똑똑하게 잘 컸습니다. 대학도 미국에 꽤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영어는 물론 한인타운에서 자라 한국말에도 능통했죠. 그렇게 세월은 더 흐르고 딸아이가 20대 중반이 되자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거긴 어떤 곳이야? 여기랑 다를 거 없어. 갑자기 한국은 왜? 아니 그냥 내가 태어난 곳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 음악이 유명하니까 가보고 싶기도 해. 그래서 말인데 나 한국에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어차피 회사에서 휴가 기간이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말이야. 꼭 가야겠어? 엄마는 식당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떠날 수가 없어.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텔레비전에서 제주도를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곳이더라. 거기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래, 다녀와. 엄마가 괜히 말릴 이유가 없지. 가서 좋은 구경하고 와. 그렇게 딸아이를 혼자 한국으로 여행을 보냈고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지냈습니다. 식당 일이 워낙 바빠서 딸이 돌아오는 날을 깜빡 잊어버렸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딸에는 환상적인 섬이라며 다녀오길 잘했다고 노래를 불렀네요. 엄마, 한국 진짜 좋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미국과는 완전히 달라. 한국 사람 인심이 남다르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니까? 그래, 한국이 원래 정이 많은 곳이야. 살기 나쁘진 않지. 그래서 난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 게다가 제주도에서 괜찮은 남자를 하나 만났어. 뭐? 그 짧은 시간에 남자까지 만나고 왔다고? 우리 딸 얌전한 줄 알았는데 그런 면이 있었어? 아, 내가 얌전한가? 어쨌든 나처럼 혼자 여행 온 남자를 알게 되어서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같이 했어. 그게 다야. 은지 너 혹시 남자 때문에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여기도 한국 남자 많으니까 떠날 생각은 거두도록 해. 그럴게. 걱정하지 마, 엄마. 하지만 딸애는 한 달이 지나자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여행을 한 달 만에 또 가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지만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놓았다며 제 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일주일 뒤 돌아온 딸애는 저에게 큰 결심이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진지한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미국 생활 접고 한국으로 가야겠어. 뭐라고? 여행 2번 다녀오더니 아예 한국으로 가겠다고? 여긴 너무 빡빡하고 지겨운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 그곳의 문화가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에 만났다는 남자를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지금 남자한테 홀딱 반해서 엄마를 두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은지 너 왜 이러니? 엄마가 한국을 왜 떠나왔는지 말했잖아. 거긴 엄마한테 지옥 같은 곳이라고. 아직도 네 아빠한테 맞는 악몽을 꾸고 있단 말이야. 그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 그런데 한국에 다 아빠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리고 엄마는 계속 여기서 지내도 좋아. 나 혼자라도 한국으로 갈게. 으이구 이거사. 그 남자를 겨우 2번 보고 그런 결심을 한 거야? 엄마, 만난 기간이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허락해줘.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고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번이고 딸애를 말려봤지만 이미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고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까지 세웠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딸애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픈 과거가 있는 한국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딸애는 제 말을 반은 듣고 반은 듣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2년 동안 10번을 다녀오며 사랑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는 한 번도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을 강요하며 그만 헤어지라고 일렀답니다. 은지야, 네가 그렇게 한국에 자주 가는데 네 남자친구는 왜 한 번도 오지 않는 거니?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미국으로 이민 올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오고 싶어 해. 그런데 한국에서 사업하느라 시간 빼는 게 어렵대. 참,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여자를 보려면 무슨 짓을 못하니. 난 그 남자 마음에 안 든다. 엄마도 참 여유되는 사람이 가는 게 맞지. 바쁜 사람이 미국까지 건너오는 게 쉬운 일이야? 아휴, 난 잘 모르겠다. 네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너를 한국에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아. 알겠어. 결혼 안 할게. 그럼 되잖아. 이렇게 가끔 만나러 가서 연인으로 지내기만 할게. 그래서 저는 딸이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얼마 못 가 마음이 멀어지고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와 한국을 더 애틋하게 생각했고 미국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가 제 가슴을 철렁이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서 살래.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 이미 프로포즈도 받았고 시부모님도 만나고 왔어. 뭐야? 시부모님?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엄마가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나도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 그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나랑 같이 한국으로 떠났으면 해. 언제까지 아빠 때문에 한국 땅을 무서워할 거야. 이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러니까 함께 돌아가자. 거기서도 식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딸애는 사랑 때문에 저까지 한국으로 같이 가서 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깊은 사랑에 빠진 딸애를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 미국 생활을 당장 접는 건 어렵다고 말하고 딸애의 남자친구를 보러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윗감을 보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씨도 따뜻한 게 딸애가 왜 반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장모님이라 호칭했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주구장창 떠들었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예비사위는 지금도 상황이 좋지만 수년 안에 2배로 성장시키겠다고 자신하며 제 딸을 고생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딸을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하니 제 마음이 쉽게 열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사도는 제 딸을 이미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며 저를 만나는 날을 학수고대했다네요. 다행히 사돈 부부도 예비사위처럼 따뜻한 분들이었고 제 딸을 많이 아껴주는 게 눈에 선했습니다. 사돈, 어쩜 이렇게 예쁜 딸을 낳으셨어요? 정말이지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만큼 빛난다고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저희 아들에게 주시는 게 많이 아까우시겠지만 꼭 좀 저희 며느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지를 예쁘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딸애가 알아서 잘 커줬습니다. 여하튼 고운 마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을 준비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저는 미국에 하던 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결혼 날짜는 사돈어른과 사돈이 의논하셔서 잡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돈. 저희와 인연이 되어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돈 부부는 겸손을 유지하며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예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더더욱 딸아이가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확신이 져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식당을 운영했고 몇 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딸애를 시집 보냈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 생활을 접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딸애가 저의 유일한 핏줄이자 행복이었는데 계속 미국에 사는 건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몇 년만 더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없이 혼자 미국으로 돌아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손님들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딸 생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영상통화라는 게 있으니 거의 매일 딸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봐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미국 생활을 접는 걸 계속 미루었습니다. 2년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벌리는 돈을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5년 동안 일만 하고 살았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생각나서 미룬 것도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한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마다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딸애가 잘 지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그만큼의 세월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딸과의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낮이면 영상통화를 걸어오던 애가 2주 동안 제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도 딸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은지가 요즘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면서 얼마 전 직장을 구했습니다. 뭐? 그런데 왜 은지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도 연락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은지가 요즘 일에 푹 빠져 있는지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네요. 게다가 하도 바빠서 저랑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 딸이 나랑 연락을 끊을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아니에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회사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퇴근하고 은지 만나서 장모님께 연락하라고 전할게요. 그래 주게나. 고맙네. 그래서 전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아이 연락만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딸에게 전화가 아닌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면서 말이죠. 전화 통화를 하자고 답장을 보냈더니 피곤해서 힘들다며 다음에 통화를 하자고 했네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딸애가 예전에 미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지 않아 그때의 심리 상태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딸아이는 안부 문자만 보낼 뿐 저와의 통화는 피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직도 미국 생활하는 게 서운해서 그런 건가 싶어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문자를 보냈죠. 그러자 딸아이는 그럴 필요 없다며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서늘한 문자가 왔답니다.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해 딸을 바꿔달라고 일렀습니다. 연서방, 내 딸 은지 좀 바꿔주게. 얘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본데 통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네, 잠시만요, 장모님. 그리고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는 딸이 아닌 그대로 사위였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은지가 피곤했는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네요. 그래? 연서방, 요즘 은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나한테 갑자기 차가워진 이유가 뭐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 영상통화를 걸어 환하게 웃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요즘 신경이 날카롭게 변해서 저한테도 냉랭하게 대한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장모님 흉을 봤어요. 내 흉을 봤다고? 은지가? 네, 그렇다니까요. 딸이 한국에 시집와서 사는데 어떻게 5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느냐며 그런 엄마가 있어서 뭐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장모님 상황을 이해해드리자고 말했더니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모양입니다. 아휴, 내가 괜한 욕심을 내서 미국 생활을 더 한다고 했더니 그게 속이 상했나 보네. 나와 전화통화까지 피할 정도인 걸 보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야. 아무래도 빨리 여기 생활 청산하고 한국으로 가야겠네.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장모님 인생도 있는데
그걸 단번에 정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내 딸보다 중요한 건 없어. 몇 달 안으로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서 엄마 노릇과 장모 노릇을 해야겠어. 아, 정말요? 그럼 뭐 은지한테 그렇게 전해 놓을게요.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오세요. 알겠네. 은지한테 꼭 좀 내 마음이 이렇다고 전해주게.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딸아이는 계속해서 통화가 되지 않았고 짧고 간결한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딸의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아무 일 없을 거라 믿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역시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는지 없는 번호라고 알렸답니다. 게다가 사돈부부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분명히 큰일이 일어난 게 확실하다고 느껴져 곧장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 걱정에 앞서서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날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서둘러 잡아타고 딸아이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수첩에 적어놓은 아파트의 동호수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이윽고 낯선 노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여기 우리 딸의 집인데 누구세요? 아무래도 전에 살던 사람을 찾아오신 것 같네요. 여기 이사 온 지 전에 2주가 지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어디로 이사 간지 아시나요? 그건 당연히 모르죠. 전화를 해보세요. 그럼 이만 문을 닫겠습니다. 아, 네.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시 딸과 사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로 떴습니다. 어디로 가서 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이었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더니 사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생각났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회사명이 기억이 나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사이는 없었답니다. 이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사장이 바뀌어 있어 사위의 그림자도 찾지 못했죠. 결국 제가 찾아가야 할 곳은 사돈집이 남았답니다. 딸아이가 시댁을 오가며 풍경이 좋고 운치 있는 곳이라고 자주 말해서 주소까지 받아 적어 놓았던 기억이 있어서 수첩을 여러 장 넘겨 사돈집의 주소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곧장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 표를 끊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반 만에 어느 시골에 있는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풍경과 운치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딸의 아니만 궁금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사돈의 주소지를 내밀었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30분이 지나서야 사돈집 근처에서 내렸고 두근대는 심장을 가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5분 정도를 걷자 넓은 밭이 눈에 들어왔고 낯익은 여자가 홀로 밭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떼학볕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게 무척이나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을 했나 싶어 눈에 힘을 주고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제 딸이 분명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나 입는 옷을 입고 밭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엄마 왔어. 은지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저를 못 알아봤는지 다시 밭일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은지를 향해 달려갔고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며 제 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로 밭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생기 하나 없었답니다. 은지야, 엄마 왔어. 아줌마 누구세요?
분명 제 딸이었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저에게 화가 나서 그런가 싶어 딸을 안아주었더니 저에게 화를 냈답니다. 아줌마, 나를 왜 안아요? 아줌마 때문에 내 머리 아야하잖아요. 은지야, 너 왜 그래? 엄마를 왜 못 알아보는 거야? 비켜요. 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제 딸 은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밭일을 이어가는 딸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은지야,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된 거야?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사돈집 현관이 열리며 사돈 부부가 저를 향해 뛰어오더라고요. 이윽고 당황한 얼굴로 마주한 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여긴 어떻게? 우리 은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요? 그게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나중에 나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모두 말해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부터 끝까지 설명해 보라고요.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고 피했습니다. 잠시 후 사돈집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돈, 일단 진정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은지꼴이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제 아들이에요. 아들 녀석이 몇 달 전 사업을 말아먹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네요. 지금 아들 놈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상황에 처했고요.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바꾼 이유가 사채업자들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닥달했다고요. 뭐 어쨌든 몇 달 전 새애기가 제 아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어서 늦은 시간에 찾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새애기를 두고 도망갔어요. 거긴 외진 골목이었고 뒤늦게 환경미화원이 새애기를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답니다. 그나마 의식이 있어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고 뒤늦게 머리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적장애가 생겼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 연서방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돈, 제 아들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새애기가 사고를 당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고정하세요. 뭐요? 지금 내가 고정하게 생겼어요? 왜 저한테 진작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연서방은 어디 있어요? 연서방이 내 딸을 보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뭐하고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사돈.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연서방을 찾아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 딸을 되돌려 놓으라고 악을 썼죠.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해내고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또 다른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돈을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제 딸이 왜 혼자 이 뜨거운 날에 밭일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세요. 그건 새애기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건 보이시죠?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밭일하는 게 재밌는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면 위험한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손을 놓고 말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딸아이를 돌아봤더니 사돈 말처럼 밭에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고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미국 생활을 진작에 접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딸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살피고 치료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전 후천적 직접장애를 얻은 딸에게 뇌수술을 해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사고 당시 한 차례 수술을 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 미국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죠. 사돈 집에서 며칠 묵기로 하고 밤을 보내려는데 은진이 여전히 저를 피해서 다른 방을 써야 했답니다. 저는 잠도 안 오고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골길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갑갑한 가슴을 풀려고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저를 놀래켰습니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요 앞에 사는 사람인데요. 오늘 연신에 오신 분이죠? 혹시 그 집 며느리 어머니신가요? 네? 네, 맞아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이런 시골은 비밀이 없어요. 다들 남일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제 딸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이를테면 언제쯤 여기로 내려왔는지, 사고를 어떻게 당했는지 말이에요. 내려온 지는 한참 됐어요. 한 두어 달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라뇨? 사고는 모르시나 봐요. 제 딸 상태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셨을 텐데. 알다 마다요. 그런데 따님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연씨 아들이 때려서 그렇게 된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하며 살았던 제 인생을 딸이 그대로 물려받은 걸 알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연서방이 제 딸을 때렸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여기 따님이 내려왔을 때 연씨 아들에게 끌려오다시피 했어요. 그때 이웃들이 뭔 일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씨 아들이 아내를 지잡듯이 잡더라니까요. 연씨 아들이 또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을 줄 알라고 으르렁대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원래 연씨 아들 성질머리가 아주 험악해요. 지 부모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니까요. 연씨 집안 식구들은 이 마을에서 악명 높은 거로 유명하다고요. 우리 이웃들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지금 한 말에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사돈 부부에게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바람도 쐬고 밥도 먹고 오겠다고 전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유혹해서 겨우 설득했답니다. 그래서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몇 시간 만에 도착해 제 딸을 수술했던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은주 씨는 병원에 오셨을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다치지 않았죠. 수상한 기색이 보여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이미 뺑소니범이 잡혔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신고는 하지 않았죠. 뺑소니범이 잡혔다고요? 제가 알기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 딸이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확실하진 않지만 이은지 씨 머리는 둔기로 맞은 것처럼 보였어요. 선생님, 그럼 제 딸 초진 차트와 CT 사진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와 같이 경찰서를 찾아가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 그래도 제 딸의 사고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일렀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다른 선생님한테 미루고 저와 딸과 함께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기록서를 들이밀며 조사를 의뢰했죠.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은주 씨가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남아있네요. 모두 가정폭력으로 9번의 신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게 사실인가요? 9번이나 신고를 했다고요? 그럼 경찰들은 뭘 한 거죠? 그게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말리는 것밖에 없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지금 당신들 눈앞에 있는 내 딸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한 거냐고요? 진정하세요. 저희 경찰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은주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저는 경찰들에게 막말과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죄송하다는 말과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사건은 제대로 처리해줘야 할 겁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처벌을 해줘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 씨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면밀히 조사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경찰서를 빠져나왔고 딸을 데리고 다시 사돈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돈집을 들어가기 전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동안 제 딸이 당한 수모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같이 제 딸이 노예처럼 반일말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사돈이 온갖 욕을 하며 딸을 부리는 걸 목격했답니다. 저는 나중에 법원에서 목격 진술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다행히 도와주겠다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 서울에서 만난 경찰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미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윽고 사돈집에 들어가게 된 저는 사돈 부부에게 밭에서 가져온 거름을 던져버렸습니다. 야, 이 망할 놈들아. 내 딸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너희 자식이 내 딸을 이 꼴로 만든 걸 영원히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우, 똥냄새. 제 아들이 뭘 어쨌다고요? 인연이 끝까지 오리발이네. 지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내 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둔기로 맞았다고 했어. 그리고 경찰서에 갔더니 가정폭력 신고를 9번이나 했다던데. 이래도 발뺌할 생각이야? 딸아이는 겁을 먹고 제 뒤에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다 때려부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들 어딨어? 내 딸 저렇게 만든 자식 어딨냐고. 사돈, 다 아셨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들놈은 연락이 끊겨서 어딨는지 저희도 몰라요. 그 자식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점점 미쳐갔어요. 맨날 돈을 잃더니 술독에 빠져 살았죠. 그래서 돈 잃은 화풀이를 세기한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패가망신하고 도망 중이라고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만 노여움을 푸시죠. 뭐? 니들은 잘못이 없다고? 내 딸의 사건을 감추고 모자라는 노동을 착취했으면서 죄가 없다니. 당신이 한 짓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리고 이웃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이야? 자식이나 부모나 짐승보다 못하다고. 저는 계속해서 사돈집의 물건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탄로나 어떻게 상황을 모면할지 고민하던 사돈 부부는 결국 저와 은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돈,
은지야,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린 그저 자식놈 죄를 덮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동착취는 보다시피 늙은이 둘이서 일하는 게 버거워서 조금 도움을 받은 것 뿐이라고요. 뭐? 도움을 받은 거라고? 동네 사람들 말은 다르던데. 네가 내 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매질까지 했다고 말이야. 여기 버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니?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천벌을 받을 거라고. 두 년놈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경찰 신고는 물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들 아들놈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들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봐달라면서 말이죠.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감옥을 다녀와서도 복수를 끝내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많은 경찰들이 사돈집을 들어왔고 두 년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끌려나가는 두 년놈에게 돌을 하나씩 집어던지며 욕을 보내더군요. 저와 딸은 경찰차에 올랐고 형사에게 현재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이은지 씨, 그리고 어머니 미숙자 씨,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두 사람은 범죄 은닉죄, 노동착취죄, 정서적 상해죄, 절도죄까지 기소해서 구속재판을 열 것입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절도죄도요? 네. 이은지 씨 통장의 모든 돈을 저 두 사람이 빼돌렸습니다. 직접장애가 있는 피해자분을 은행으로 데려가 모두 인출하고 챙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 가지가지하네요. 인두껍을 쓴 짐승들이 분명해요. 그나저나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어떻게 됐죠? 지금 도박빚 때문에 도망 중이라는데 찾고 있는 건가요? 제 물음에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놈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틀 전 경기도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크게 싸움이 났는데 이은지 씨 남편도 거기에 가담했다네요. 머리에 둔기를 심하게 맞고 숨을 거뒀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신 인계를 하게 되면 두 분이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사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네요. 제가 직접 복수를 하기도 전에 알아서 죽음을 맞았으니 하늘이 저 대신 천벌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사이는 죽음을 맞았고 사돈 부부는 여러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돈이 딸에게 뺏어간 재산과 딸에게 줄 위자료로 집과 밭을 팔아야 했답니다. 이렇게 저의 서슬퍼런 복수는 그렇게 막이 내리고 말았네요.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딸아이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예약해둔 병원을 찾아 제 딸의 머리를 검사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후천적 지적장애는 수술로 치료된 사람이 여럿 있어서 정상인처럼 돌아올 희망을 품었죠. 그리고 2주 뒤 수술 날이 찾아왔고 딸아이는 오랜 시간을 수술실에서 버티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술이 성공적이니 기대를 해도 좋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딸아이가 저를 알아보더군요. 엄마, 은지야, 엄마 알아보겠어?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미안한 건 엄마지. 이런 년이 엄마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지 마. 괜한 자책하지 마.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처럼 살게 해서 미안해. 네가 엄마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윽고 딸애 역시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고 지낸 걸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인 사이놈이 죽은 사실을 알고 나서야 다행이라며 더는 겁에 떨 필요가 없어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지금 제 딸은 태어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생각한 걸 말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게다가 건망증이 남아있어 자주 기억을 까먹기도 하네요. 그래도 약을 복용하며 점점 회복하고 있으니 몇 년 더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자격이 없는 저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저이지만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봤습니다. 5년 동안 딸을 찾아가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미우시죠?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찾아가 보지 않은 제가 바보 같으시죠? 누구보다 그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 딸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엄마다운 엄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